여왕의 계곡. 잭스 로머, 단편소설. 콘도르는 최후를 맞기 전 나에게 모두 4개의 편지를 썼다고 했다. 유물국의 부조사단장인 나, 네빌 앞으로 발신된 편지였다. 창밖에는 카스르 앤 밀기지의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다. 콘도르는 데이르 엘 바하리의 캠프에서 쓴 편지에서 날짜를 기록했다. 그 편지로 미뤄보건대 성공이 거의 그의 손안에 쥐어져 있었던 것 같다. 그는 물론 하타수 여왕에 대한 나의 이론에 공감하고 있었고, 그 여왕을 둘러싼 고대 이집트의 거대한 비밀을 밝혀내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훼손된 벽들과 지워져서 잘 보이지 않는 비문에는 신비한 매혹이 존재했다. 하타수 여왕이 통치하던 시대 이집트 예술은 완벽한 절정에 도달했고 그녀의 후계자들 역시 그렇게 그녀를 대우했어야만 했다. 그토록 지혜롭고 높은 명성의 아름다운 여왕이라면 후대에 널리 전해졌어야만 했다. 그녀의 신성한 이름을 담은 상형 문자들을 둘러싼 특별한 테두리가 거침없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에서 콘도르는 깊은 문제 의식을 느꼈다. 그에게 그 문제는 불멸하는 기제에 의해 수수께끼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였다. 나의 의견은 어떠했는가? 하타수 마법사. 라는 내 논문에 모든 견해가 녹아있다. 테오도르 데이비스가 모은 증거와 불쌍한 콘도르의 작업 결과, 나 자신의 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내가 내린 결론은 이랬다. 실제인지 상상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여왕이 가졌다고 한 힘의 원천은 요즘 용어로 하자면 마법에 대한 지식이었다는 것이다. 허용된 한계를 넘어서 그녀는 마법 지식을 추구했고 그 결과 마법과 현실의 경계 지대를 뚫고 너무 깊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최후를 맞이한 것이다. 오래된 기록들이 맞다면 그런 일은 드물지 않는 것들이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즉 그녀의 흑마술 때문에 그녀의 조각상들은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치부되었고 그녀의 신성한 이름이 기념물에서 모든 제거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러한 흑마술의 사례와 현실성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다. 논문에서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타수 여왕은 마법사였다는 것이다. 콘도르 역시 같은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의 편지를 받은 순간 나 역시 그가 마치지 못한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희망을 가졌다. 그는 1908년 초겨울 나에게 편지를 썼다. 바위 신전 근처에 있는 그의 캠프에서였다. 비바넬 물룩에 있는 길고 좁은 통로로 유명한 다비스의 무덤도 그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는 신전들 사이에 있는 고지대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 지점은 위쪽 평지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그는 거기에서 하타수의 미이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샌 무트라는 건축가의 미이라 역시 그가 기대하던 것이었다. 이 건축가는 여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으로 당대의 비문에 등장하는 사람이었다. 고고학적 측면에서 그 편지의 내용은 크게 별다를 것이 없었다. 하지만 나중까지 내가 기억하게 된 작은 문단이 편지의 끝부분에 있었다. 아랍 부족에 속해 있는 여자 하나가 우리 캠프로 왔다. 이틀 밤 전에 보호를 해달라면서 우리 캠프로 뛰어들어왔다. 그녀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앞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료한 것이 없다. 하지만 그녀는 가느다란 이파리처럼 떨면서 우리에게 붙어서 캠프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50명의 현지 인부들과 1명의 품위 있는 유럽 출신 신사만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곤란한 일이다. 아랍 여자를 재울 수 있는 숙소가 없다. 매우 단정한 여자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녀는 아직도 우리와 머무르고 있다. 내 천막의 동쪽에 있는 작은 계곡 안에 겨우 기댈 만한 임시 숙소를 하나 만들었다. 하지만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편지 이후 한 달이 지나서 콘도르에게서 편지가 다시 왔다. 그가 미끼에 거대한 발견을 눈앞에 두고 있는 순간에 대한 소식이었다. 그의 현지 인부들 50명 모두가 하룻밤 사이에 도망쳤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틀 정도만 더 작업을 하면 무덤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내 계획이 아주 정확하다는 것을 자신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내 동료들 모두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면서 나는 인부들 대부분이 사는 마을로 갔다. 하지만 그 자식들 중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다. 인부들의 친지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들도 알 수 없다고 한다. 작업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마하라라는 아랍 여자 역시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불길함을 나타내는 징후인지도 모르겠다. 콘도르는 자신이 새로운 인부들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로 편지를 끝냈다. 하지만 내 손으로 직접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발굴을 완료할 것이다. 그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그가 보낸 세 번째와 네 번째 편지는 앞서의 편지들보다 훨씬 이상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는 파얰에 있는 영국 고고학자들의 캠프에서 몇 명의 인부들을 빌리는 데 성공했다. 그 후 발굴 작업이 다시 시작되자 아랍 여자 마하라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콘도르에게 나일까지만, 아니라면 적어도 덴데라까지만이라도 데려다 달라고 간청했다. 부족의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그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의 목숨도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만약에 마하라가 혼자서 여행을 떠난다면 나로서는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나 대신 일을 진행시킬 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었다. 나는 물론 의혹에 휩싸였다. 마음속으로 내가 직접 기차를 타고 룩소르에 가서 이 아랍 여자를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녀는 콘도르의 마음을 온통 휘어잡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내게 들린 소식은 콘도르가 카이로로 옮겨졌고 영국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고양이에 물렸다. 아마도 인근 마을에서 기르던 고양이였을 것이다. 룩소르에 있는 의사가 1차적으로 그 상처를 치료하고 그와 함께 카이로로 여행했고 병원의 전문의들에게 그를 맡겼다. 하지만 그는 병원에 도착하던 날 밤 죽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이상한 행동을 했고 병원 의사들의 치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나는 그가 최후를 맞기 전 그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병원 사람들은 그가 죽기 전 비명소리가 끔찍할 정도로 고양이 소리와 비슷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눈동자도 이상하게 변했다. 그는 손가락을 날카롭게 구부리고 팔이 닿은 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물건을 긁으려고 했다. 결국 사람들은 불쌍한 콘도르를 끈으로 묶었다. 하지만 그는 침대볼을 잘게 찢었다. 나는 콘도르의 요청에 따라서 그의 작업을 완료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빠르게 마쳤다. 그의 계획과 일정, 기록을 모두 살폈고 같은 해 봄 나는 데이르 엘 바하리 근처에 숙소를 설치하고 캠프 주변을 정리한 후 발굴 현장 주변에 일반적인 경고문을 세웠다. 그리고 발굴을 마감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내 판단으로 그 현장의 발굴 작업은 이미 상당히 진척된 상태였다. 도착해서 처음으로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기록을 모두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갱도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는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갱도의 천장까지 모래와 작은 돌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의 조사로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원래의 발굴 작업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얼마나 가까운 상태였는지 나는 추론할 수조차 없었다. 나로서는 그가 자신의 목표 지점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불행을 당하기 전 그는 갱도의 바닥 부분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그 사실은 당시 유일하게 그를 동행했던 파얰 지방 출신 인부 수에페가 밝힌 것이었다. 작은 손전등만을 들고 콘도르는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열망에 사로잡혀서 밤에 혼자서 갱도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 미친 고양이가 갱도에 빠졌고 격렬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콘도르를 공격한 다음 빠져나간 것 같았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발굴을 하고 있던 유일한 사람은 내가 밝혀내지 못한 이유로 신전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 신전은 콘도르의 천막에서 상당히 먼 곳이었다. 불쌍한 콘도르의 비명소리가 그를 깨웠고 그는 달려나가서 갱도 속 콘도르를 구한 후 밖으로 끌고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 자체는 당시 갱도가 제대로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빽빽하게 쌓인 자갈과 파편 더미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 무너진 갱도를 다시 여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것에 당황해하고 있었다. 나의 계획에서 사소한 부분 한두 가지를 완벽하게 다듬은 것을 제외하곤 나는 도착한 날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몇 명의 인부들을 데리고 왔고 그들은 모두 이전에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콘도르의 갱도를 치우는 것 이상의 작업을 할 생각은 없었다. 늦은 겨울과 이른 봄의 낮 햇빛 아래에서 아타수의 신전은 활기찬 광경을 보여주고 있었다. 사막 가장자리 쿡의 관광 휴게소로 향하는 포장 도로를 따라가던 관광객들의 흐름 일부가 흘러나와서 그 신전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날에는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신전 아래쪽을 방문했고 그들 중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 몇몇은 가파른 경사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작업을 하는 높은 평지로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경고문을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다. 저녁 하늘 아래에서 발굴용 붓과 팔레트들이 수없이 많은 그림자들을 만들어냈고 그것들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숙련된 발굴자들 뿐이었다. 창백한 푸른색이 정교한 핑크색에 녹아들어가고 그것들이 마법 같은 조합에 의해서 깊은 보라색으로 변했다. 이집트의 하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색상이었다. 이 신성한 계곡의 아름다움과 고독, 침묵 속에 내가 서 있었다. 나는 고원지대의 가장자리에 서서 멀리 보이는 나일 강을 구분하는 분홍빛의 띠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라비아 반도의 산과 언덕들이 그 뒤로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바위들이 하늘을 배경으로 커다란 얼룩처럼 보였고 포장도로는 단갈색의 거친 천 위에 이어진 거친 선처럼 보였다. 내 아래쪽으로 바위 신전의 방들이 보였다. 그 방들의 벽에는 하타수 여왕의 통치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묘사한 조각과 비문들이 있었다. 그녀의 업적은 이집트의 불가사의로 꼽히는 것이었다. 뒤쪽 캠프 쪽에서 들려오는 요리를 준비하는 희미한 덜컥이는 소리를 제외하고 나의 환상 속 고요함을 방해하는 것은 없었다. 그것은 신성한 고독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었다. 그때 근처 마을에서 개 한 마리가 울부짖었다. 개가 짖는 것을 멈추고 희미하게 갈 때 피리 소리가 들렸다. 산들바람이 사라지고 피리 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다. 나는 캠프를 향해서 몸을 돌려서 소박한 저녁 식사 자리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천막 속 거친 침대에 몸을 눕히면서 카이로의 지루한 일상에서 멀어진 나만의 자유를 즐겼다. 나는 내일의 작업을 기쁜 마음으로 기대했다.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여명을 인도하는 기이한 회색에 흐린 빗살 속에서 깨어난 나는 뭔가 특이한 것이 나의 잠을 방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첫째로 알아차린 것은 나는 인근 마을에 개들이 소리 맞춰서 울부짖는 소리였다. 그 개들은 사악한 밤을 만들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것 같았다. 살아생전 그토록 섬뜩한 소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더니 그 소리가 천천히 사라지고 두 번째 생각이 들었다. 개들의 울부짖음과 내가 깨어난 것은 공통의 원인에서 야기된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는 동안 울부짖음은 가라앉았다. 그러나 불안함이 나를 사로잡았고 그것을 떨치려는 내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를 뒤흔들었다.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개들을 흥분시키고 놀라게 한 뭔가가 마을을 지나서 신성한 계곡을 통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신전을 향해서 올라오고 내가 있는 고원지대까지 도달해서 나를 향해서 접근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나는 일종의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청중 같았다. 그것은 멀리서 피아니시모로 작게 시작해서 포르티시모로 강해지다가 강렬하지만 조용한 부르짖음으로 완성되었다. 그것의 박자가 내 머릿속에서 울렸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밤은 치명적으로 고요했다. 그렇다. 나는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고 확신했다. 뭔가 사악한 것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것을 기다리는 순간이 견디기 힘들었다. 그래서 아까의 소박한 저녁 식사 때문에 내가 악몽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때 천막의 가장자리 천이 갑자기 위로 제쳐지고 아랍 여자 하나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일종의 요정의 광채 같은 것이 그녀의 얼굴 위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녀의 뒤로 창백한 푸른색의 하늘이 윤곽만을 드러내고 있었다. 모든 자제력을 총동원한 끝에 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위로 뛰어오르려는 내 몸을 제어할 수 있었다. 여전한 고요함 속에서 나는 주먹을 꽉 쥐고 내 눈동자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에 시선을 맞췄다. 내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익혀온 문학적 스타일과 기법으로도 그녀의 아름답고도 사악한 얼굴을 제대로 묘사할 수는 없다. 작지만 우아한 매력의 얼굴과 작고 잔인한 입술, 동그란 턱은 견고함을 넘어서 냉정함을 암시했다. 눈동자 속에서만은 동양의 권태로움이 엿보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심할 정도로 길고 날카로웠다. 사막의 여자들이 입는 화려하지만 거친 옷이 이 한밤중의 방문자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예전에 피에르 드 랑커가 쓴 책에서 중세시대 마녀들의 지폐를 다루는 부분을 읽은 적이 있었다. 이 아랍 여자의 사악함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얼굴을 보자마자 나는 그 책의 그 페이지를 바로 떠올릴 수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고양이처럼 빛나고 있었다. 물론 아까 언급했던 요정의 광채 같은 빛이 얼굴에서 반사된 것이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부족한 설명이었다. 나는 갑작스럽게 마음을 굳혔다. 이불을 옆으로 던지면서 바닥으로 뛰어내린 후 재빨리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상당히 강한 나의 의혹을 반박하는 듯 그녀의 존재는 실제적이었다. 침대 아래쪽 상자 위에 전등이 놓여져 있었다. 나는 몸을 구부려 그것을 잡은 다음 그녀의 얼굴에 불빛 비췄다. 그녀가 내게서 뒤로 물러나더니 덫에 걸린 짐승처럼 헐떡였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간청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와 태도는 내가 한 번도 의식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의식할 일이 없는 마음속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랍어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단어들은 물처럼 흐르는 음악이었고 사이렌의 노래가 가졌다고 하는 아름다움과 사악함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경외감에 찬 눈을 크게 뜨면서 그녀가 나를 올려다보면서 자유로운 한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눌렀다. 그녀는 자신이 강제로 끌려간 결혼식장에서 어떻게 빠져나왔고 3일 밤낮 동안 사막에서 몸을 숨긴 채 어떻게 지냈는지 말했다. 그녀가 도망치면서 가져온 음식은 며칠 분량 밖에는 안 되었고 그녀는 훔친 수박으로 갈증을 달랬다고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선생님. 저 사막에서는 단 하룻밤도 더 머무를 수 없어요. 잔혹한 달빛이 나의 머리를 때리고 또 때려요. 바위 사이에서는 기어다니는 것들이 나와서 꿈틀거리면서 움직이죠. 벌레들이 모래 위에서 많은 발들을 움직이고 그러면 속삭이는 것 같은 소리가 나요. 나는 죽을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부족에게서 영원히 버려진 존재예요. 내 부족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없어요. 아라비아 전체를 뒤져도 나를 위한 천막은 없어요. 다마스쿠스의 문들을 향해서 도망친다고 하더라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은 수치스러운 노예의 생활이거나 부자의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내 가슴은 그녀가 자신의 가슴을 거칠게 두드렸다. 완전히 텅 비어서 황폐해졌어요, 선생님. 사막 모래 위를 기어다니는 가장 작은 생명체보다도 비천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기어다니는 것들을 만드신 신이 나도 만들었지만요. 제발요, 선생님. 강하고 자비로운 선생님, 약하고 쓸모없다고 작은 것들을 버리지는 않으시겠죠. 나는 그녀의 손목을 놓은 후 일종의 무감각 속에서 그녀를 내려보았다. 처음 내가 그녀의 얼굴 속에서 보였던 사악함은 사라졌다. 마치 화가가 그림 속에서 잘못 칠한 부분을 지운 것처럼 말끔히 사라졌다. 그녀의 어두운 아름다움이 그것 자체의 언어로 나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기이한 언어였기에 내가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내 머릿속으로 직접 이해되는 말들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와 몸짓, 마녀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내 혈관 속 피를 들끓게 했다. 열정적인 슬픔의 열기가 열병처럼 피어올랐다. 절망의 열병이었다. 그렇다 믿기지 않겠지만 절망이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것은 황야의 사이렌이 나를 가지고 논 것이었다. 숙련된 음악가가 자신의 하프를 다루듯 그녀는 이 줄과 저 줄을 건드리고 그 어떤 경우보다 명료한 소리를 완전하게 내도록 만든 것이다. 나 에드워드 네빌에게는 가장 가증스러운 이상현상이었다. 카이로의 고고학자이자 철두철미하게 사실에만 집착하는 나의 천막 속으로 뛰어들어온 이 유목민 여자는 순식간에 나의 마음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처음 눈을 마주친 지 3분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그녀의 경이로운 눈동자가 나를 쳐다보는 동안 나는 아무런 후회도 하지 않았고 작은 저항조차 할 수 없었다. 저쪽 리틀 오아시스로 가면요, 선생님. 나를 하녀로 고용해서 같이 살게 해줄 언니가 있어요. 그곳이라면 나는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신이시여. 영국의 고향집에 간다면 당신의 누이 동생이나 누나가 있을 거예요. 당신은 그녀가 쫓겨다니면서 바위와 바위 사이를 전전하고 자칼의 소굴에서 기어다니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 쉬지 못하고 도망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건가요? 공포에 젖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면서 도망치기만 하는 그녀를 불명예 스럽다고 욕할 건가요? 그녀가 몸을 떨더니 두 손을 뻗어서 내 왼손을 잡았다. 경연하듯 손을 움직이더니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갔다. 당신의 도움이 없다면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미래만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녀가 속삭였다. 붉은 태양 아래에서 하얗게 변해버린 뼈들이 보이지 않나요?
마음속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애를 쓴 끝에 나는 그녀의 손에서 내 손을 꺼냈다. 옆으로 몸을 돌리고 의자이자 탁자로 사용하는 상자 위에 앉았다. 그때 도움이 되는 생각이 내 마음을 스쳤다. 가장 약한 순간에 나를 강하게 해준 생각이었다. 그것은 콘도르의 편지에서 언급된 아랍 여자 이야기였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끔찍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 믿기 힘든 이야기가 내 마음 속에서 서서히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온전하고 자연적인 사물들의 영역을 넘어서는 이상한 이야기였지만 나는 그 이야기를 꽉 붙들었다. 황량한 사막 속에서 이 아름다운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고 기괴한 그녀만의 매혹이 나를 망토처럼 조이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순간에 본다면 너무나도 이상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리고 그 길다란 눈동자 속에서 발견되는 어두움을 직시했다. 내가 그렇게 노려보자 눈동자가 감기더니 완벽하게 타원형인 얼굴 위로 어둡게 빛나는 틈 같은 것이 보였다. 당신은 사기꾼이야. 내가 아랍어로 말했다. 의도적으로 단정적인 어조를 냈다. 콘도르를 속였지. 그 이름에 그녀가 약간 몸을 움찔했다는 것을 맹세할 수 있다. 그때는 마하라라는 이름을 사용했어. 나는 당신을 알아.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어떤 호의도 베풀 생각이 없어.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야만 했다. 반쯤 감긴 눈동자를 바라보는 동안 가장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충동이 내 마음을 휘저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외투를 집어들고 침대에서 내려와서 땅을 디뎠다. 손에 잡히는 대로 돈을 꺼내서 동전과 지폐 몇 장을 그녀의 무감각한 갈색 손 위에 올렸다. 이 정도면 리틀 오아시스까지 갈 수 있을 거야. 만약에 그것을 정말로 원한다면 말이지만. 내가 말했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야. 이제 여기에서 나가. 순간적으로 여명의 햇빛이 강해졌고 이제 낯선 방문자를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내 앞에 섰다. 곱고 가냘픈 형체가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내 평생 처음 보는 경멸감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우아하게 고개를 돌리더니 내 발 밑에 돈을 던졌다. 그리고 몸을 돌려서 천막 밖으로 뛰어나갔다. 잠시 동안 나는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다. 나 스스로의 인간성에 대한 의혹과 공포가 주는 위협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나는 발을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고 고원 주위 풍경을 살폈다. 어떤 형체도 보이지 않았다. 바위들이 으스스한 형상으로 우뚝 서 있었고 그 아래로는 나일 계곡의 그림자 속으로 사막의 양탄자가 넓게 펼쳐져 있었다. 그날 아침 우리는 최대한 빨리 갱도를 치우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상한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떠돌았고 어떤 점에서 나는 절대적인 적대감과 대항해서 심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다. 나와 일하는 인부들은 굳은 의지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빽빽하게 뭉친 돌더미 아래쪽을 처음 1m 정도만 파고 나면 삽으로 떠내는 것이 대부분인 작업이었다. 내 계산에 의하면 나흘이면 콘도르가 발굴한 곳까지 이어지는 갱도 전체를 치울 수 있었다. 그 자신의 기록에 의하면 거기에서 발굴 목표까지는 고작 몇 미터만 남겨진 상태였다. 하지만 그곳까지는 단단한 석회암이 버티고 있었고 그 석회암은 하타수 여왕의 무덤으로 이어지는 통로의 윗부분이었다. 밤이 다가오면서 지친 나는 잠에 빠지고 싶다는 유혹을 느꼈다. 침대에 눕기 전 나는 작은 권총을 베개 아래에 집어넣었다. 신경을 곤두세운 채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나는 잠에 빠졌다. 바로 그 전날과 마찬가지로 여명이 트기 직전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또다시 마을의 개들이 사악한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고 서서히 다가오는 위험이 느껴졌다. 개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서서히 희미해지는 것과 반대로 위협적인 느낌은 점점 강해졌다.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나를 괴롭혔다. 나는 권총을 들고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막의 가장자리 천을 부드럽게 거둔 다음 어둠에 잠긴 고원지대를 살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늘의 배경으로 희미한 형체가 바위로 울퉁불퉁한 주변 지대 사이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형체의 모양이 너무 불명확했기 때문에 나는 알아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천천히 위로 일어서더니 두 개의 빛나는 눈동자가 시야에 잡혔다. 명확하게 여성적인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초록색으로 빛나는 것 같았다. 특징이나 모양이 있어서 고양이의 눈동자였다. 하지만 크기의 측면에서 그것은 내가 본 그 어떤 고양이의 눈보다 컸다.
그것은 자칼의 눈동자도 아니었다. 수단에서 온 육식성 동물 중 하나가 여기 멀리 북쪽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 생명체의 존재가 사악하게 울부짖은 마을 개들의 행동을 설명해 주고 있었다. 나는 신비한 아랍 여자와 울부짖은 개들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려고 하는 미신적인 생각을 흩어버리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었다. 용기를 가지고 천막에서 빠져나온 나는 빛나는 눈동자가 있는 쪽으로 걸었다. 내가 가진 무기라곤 작은 권총뿐이었지만 그 권총은 상당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나는 야행성 동물에 잘 알려진 비겁한 습성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 눈동자가 시야에서 사라졌고 나는 신전 위쪽까지 뻗은 바위 지대까지 뛰었다. 유연한 형체 하나가 회색의 하늘을 배경으로 아래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검은색인 듯 보였다. 하지만 약한 불빛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도 같았다. 확실히 그것은 고양이는 아니었고 자칼도 아니었다. 어둠 속으로 나는 한 번, 두 번, 세 번의 사격을 가했다. 당연하게도 나는 맞출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권총을 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캠프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총소리에 일어났고 뭔가를 묻는 듯한 얼굴들이 나를 둘러쌌다. 하지만 나는 바위 지대의 가장자리에 서서 고요함 속 사막을 바라보기만 했다. 길게 빛나는 눈동자와 유연한 몸체를 가진 뭔가가 도망치면서 나에게 말을 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끔찍하면서도 친밀한 목소리였다. 인부들의 대장인 하산 에스 수그라가 내 어깨를 건드렸다. 나도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칼이었어요. 내가 간략하게 말했다. 그리고 천막까지 돌아가면서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날 밤은 더 이상의 사건이 없이 지나갔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만족스럽게도 다음 날 정오가 되면 흘러내리는 모래와 자갈을 치우는 것이 끝날 듯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사이 나는 캠프 내에 어떤 불안감이 흐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인부들 중 일부가 내 천막 근처에 오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긴다는 것도 알아차렸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몰려다녔고 개인적으로 나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회피했다. 그렇지만 무리 속에 속하면 인부들은 나를 비밀스럽게 훔쳐보았다. 이곳 현지 인부들을 다루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었다. 나는 실수로라도 내가 그들의 강철, 자치 견고한 행동 규칙을 어긴 것이 있는지 의아해했다. 내가 하산 에스 수그라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다.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내가 그에게 물었다. 무슨 불만이 있나요? 하산이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만약에 불만이 있다면 몰래 숨길 겁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에게도 큰 신뢰를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혹시 몇 명에게 매질을 가해서 불만이 있는지 있다면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의 성격을 드러내는 말에 웃으면서 내가 대답했다. 만약에 내일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 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죠. 신성한 계곡 속 카타수 여왕의 신전 근처에서 보내는 세 번째 밤이 되었다. 나는 깊은 잠을 자면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 나는 다음 날의 작업에 대한 강한 열정을 느끼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목표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하산이 나를 깨우러 왔을 때 나는 바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하산 에스 수그라는 할 말을 한 이후에도 평소와는 달리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는 그냥 천막 안에 서 있었다. 키가 크고 각이 진 모습을 한 그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무슨? 내가 말했다. 문제가 있어요. 그가 간단하게 대답했다. 나를 따라와요, 네빌 선생님.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면서 나는 고원을 가로질러서 발굴 현장으로 가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놀라움에 멈춰서 소리를 질렀다. 콘도르의 갱도는 다시 모래와 자갈로 막혀 있었다. 경악한 내 시선 아래 보이는 갱도의 모습은 처음 도착한 날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인부들은 내가 말을 시작하려고 했었다. 하산 에스 수그라가 손을 펼쳐 보였다. 사라졌어요. 그가 대답했다. 이 콥트 놈들은 썩은 고기나 먹는 개 같은 놈들이죠. 밤사이에 모두 도망쳤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내가 부서진 자갈과 모래로 가득한 무더기를 가리켰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건가요? 그렇게 보이는군요. 그것이 하산의 대답이었다. 그의 코웃음 속에서 미묘한 경멸감이 느껴졌다. 나는 가만히 서서 며칠 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된 현장을 씁쓸하게 지켜보았다.
분노에 찬 나머지 그 장면의 이상함을 나는 깨닫지 못했다. 나는 사라진 인부들의 극악무도한 뻔뻔스러움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다. 만약 그들 중 한 명이라도 잡게 된다면 가장 엄중하게 죄를 물었을 것이었다. 하산 수그라라면 그들 모두의 목을 기쁜 마음으로 부러뜨릴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원상태가 되어버렸죠. 그가 막힌 갱도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당신하고 나 둘이라면 아마 사흘 또는 나흘이면 그 멍청한 개들이 신발을 가지고 장난이나 치면서 노는 놈들이 냄새나는 돼지나 먹는 것들이 해놓은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나는 자극을 받았다. 나 역시 지지 않을 것이다.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우리 둘은 바구니와 곡괭이, 삽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 우리는 마치 파라오의 감독관이 채찍질을 하면서 괴롭히는 노예들처럼 일했다. 내 허리는 펴지는 순간이 없었고 내 몸속 근육 하나하나가 불타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한낮의 더위도 우리의 노력을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황혼이 콘도르의 갱도 근처를 가렸을 때 인부 전체가 2배의 시간을 걸려서 파낸 깊이에 도달할 수 있었다. 완전히 지쳐서 도구들을 모두 던져버린 후 나는 하산에게 손을 뻗어서 그의 갈색 손을 정열적으로 잡았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그의 눈이 반짝하고 빛났다. 네빌 선생님. 그가 말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이집트인이에요. 이집트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그의 말이 얼마나 큰 칭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완전한 피로 속에서 잠에 빠졌다. 하지만 그것은 꿈이 없는 잠은 아니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깊은 잠은 아니었다. 꿈속에서 불꽃처럼 일렁이는 고양이의 눈동자가 내 주변을 맴돌았고 고양이의 비명소리가 밤을 가득 메웠다. 내가 일어나자 천막 바로 앞에 있는 바위 위로 태양이 내려 쪼이고 있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나는 아침이 예전에 밝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사실 나는 관광객들이 타고 다니는 노새를 끄는 아이들의 소리와 다른 소음들을 들을 수 있었다. 왜 하산 수그라가 나를 깨우지 않을 것일까? 나는 천막 밖으로 나가서 하산을 큰 소리로 불렀다. 응답이 없었다. 나는 텅 빈 고요함 속의 고원의 가장자리까지 뛰어서 가로질렀다. 콘도르의 갱도는 다시 천장까지 막혀 있었다. 당시 나를 휩쓴 분노와 놀라움, 불신감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나는 버려진 캠프와 내 천막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깊은 구덩이가 있는 장소에 쌓인 돌무더기를 쳐다보았다. 나는 스스로가 미친 것인지 아니면 나와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미친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부서진 돌 조각들을 훑어보던 중 나는 작은 종이 하나가 팔랑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멍한 상태로 나는 돌무더기까지 걸어서 종이를 집었다.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하산이 그 종이를 쓴 사람이었다. 알아보기 힘든 아랍어를 연필로 휘갈긴 글이었다. 제대로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도망쳐요, 네빌 선생. 여기는 유령이 나오는 곳이에요. 돌무더기 옆에 서서 나는 그 종이를 잘게 찢었다. 그리고 씁쓸한 마음으로 돌무더기 쪽으로 던졌다. 믿을 수 없었다. 미친 짓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쓰고 자신이 한 모든 일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사람은 두려움을 모르는 명예를 가졌다는 평판의 남자였다. 나는 그와 몇 번 같이 일을 했고 몇 번인가 인부들의 반항이 있었지만 그는 타고난 감독자로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눈앞에 주어진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어떻게 했을까? 다른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일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력과 나의 성격은 내 속에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캠프로 돌아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리고 곡괭이와 삽을 들고서 계곡 아래로 내려가서 작업을 시작했다. 10명의 사람들이 할 수 없었고 2명의 사람들이 하려다가 실패한 일을 한 사람이 하기로 결심했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지 30분 정도가 흐르자 처음 당황스러운 상황을 발견했을 때의 분노와 놀라움이 수그러들었다. 그리고 나는 콘도르와 나의 경우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콘도르의 죽음에 관련된 끔찍한 사건들이 내 마음속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태양이 내 위에서 불타올랐고 사막의 고요함 속에서 먼 곳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고원의 아래쪽에는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관광객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불안함의 경연이 나를 뒤흔들었다. 솔직히 말해서는 나는 그날 밤을 맞이하는 것이 두려웠다. 강인함 또는 호전성에 힘입어 나는 황혼 무렵까지 일을 계속했다.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마친 후 나는 침대에 앉아서 권총을 만지작거렸다. 나로서는 이미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잔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있었다. 다음 날이면 2일 이내 모험을 끝내고 자존심을 주머니에 넣은 채 새로운 동료와 조수들을 찾아서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위험이 계곡 위를 떠돌고 있었다. 아침 햇살 아래에서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산 S 수그라에게 경매를 보냈다. 하지만 지금 신비한 보라색의 황혼 아래에서 차가운 정신으로 생각해보니 그는 나만큼이나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도 도망쳤다. 도대체 밤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하겠다. 내가 설명할 수 있는 한에서 말이다. 그리고 하타수 여왕의 무덤으로 통하는 콘도르의 갱도가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겠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나는 밤을 지새웠다. 감히 눈을 감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육체적인 피곤함이 마침내 두려움을 이겼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나는 잠에 빠졌다. 내가 기억하는 지난 밤의 꿈이 반복되었다. 꿈이라고 생각되는 무엇인가가 반복되었다. 초록색의 불타오르는 눈동자들이 나를 동그랗게 둘러쌌다. 그런데 한 시점에서 원이 뚫린 곳이 있었고 악몽의 고통 속에서는 나는 안전한 곳을 찾아서 천막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작고 여인 형체들에게 포위당했다. 고양이 모양, 유령 모양, 진정한 지옥의 형체들이 나를 둘러쌌다. 그것들은 모두 고양이의 모양과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미묘하게 변하면서 마녀 같은 눈동자와 유연하지만 고통스럽게 흔들리는 여자의 형체를 띠기도 했다. 나를 둘러싼 원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곳으로 몸을 피했다. 나는 그 고양이 같은 것들로부터 몸을 피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마침내 갱도까지 도달했다. 그러다가 그날 작업을 한 후 거기에 남겨놓았던 도구들이 눈에 띄었다. 나를 지켜보면서 공포의 고통 속에 있는 나를 노려보면서 초록색의 눈동자들이 내 주위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 내 쪽으로 몰려들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고양이들이 구덩이에 가장자리 근처로 몰려들더니 몇몇이 나를 향해서 도약할 준비를 했다. 내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항복하라고, 패배를 받아들이라고, 결국 나의 운명은 콘도르처럼 될 것이라고 속삭였다. 날카로운 웃음소리의 메아리가 고요함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 웃음소리는 내 것이었다. 끔찍하면서도 발작적인 즐거움에 휩싸여서 나는 곡괭이와 삽을 들고 갱도를 메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끝은 무엇이었을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는 침대가 아닌 고원의 끝부분에 누워 있었다. 내 손은 찢겨지고 피를 흘렸고 내 몸의 모든 근육들이 발작적으로 떨렸다. 지난 밤의 꿈을 다시 기억하면서 나는 비틀거리면서 발굴 현장이 있는 계곡을 향해서 걸었다. 일어나는 순간까지 나는 꿈이라고 생각했다. 콘도르의 갱도는 다시 천장까지 메워져 있었다. 여왕의 계곡, 잭스 로머,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